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떨어졌을 때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팔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오르면 팔고 싶어지고 떨어지면 후회하죠.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투자는 조금 다릅니다. 50년 넘게 한 번도 팔지 않은 투자입니다. 떨어졌을 때도 안 팔았고 5배로 올랐을 때 팔라는 제안이 왔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찰리 멍거 그리고 시즈캔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2년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시즈캔디라는 초콜릿 회사가 있었습니다. 1921년에 문을 연 회사였는데 창업자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해왔죠. 작은 매장에서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팔았고 캘리포니아 사람들한테는 꽤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창업자 가문의 후계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가족들은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없었고 결국 회사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시즈캔디의 상황을 보면요. 연매출이 약 3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세전이익은 500만 달러가 채 안 됐고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 그러니까 건물이나 설비 같은 유형자산은 8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시 가문은 회사를 3천만 달러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투자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레이엄 스타일의 투자란 뭐냐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훨씬 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50억이면 그걸 사서 나중에 청산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죠. 버핏은 이걸 담배꽁초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한 모금 빨고 버리는 것처럼 싼 회사를 사서 조금 먹고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즈캔디는 어땠을까요? 순자산이 800만 달러인 회사를 3천만 달러에 사라고 합니다. 자산의 거의 4배 가격입니다. 버핏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의 임원이 버핏한테 시즈캔디 인수를 제안했을 때 버핏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탕 장사요? 글쎄요, 우리가 사탕 장사를 해야 할 것 같진 않은데요. 버핏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찰리 멍거는 달랐습니다. 멍거는 버핏의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마하에서 처음 만났는데 멍거는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투자 경력은 버핏보다 짧았지만 사업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멍거가 시즈캔디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별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이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멍거는 숫자 너머에 있는 걸 봤습니다. 시즈캔디의 자산 가치는 8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자산으로 매년 200만 달러 넘는 순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25%가 넘었습니다. 투자금 대비 세전 수익률은 60%에 달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회사들은 돈을 벌려면 공장을 더 짓고 설비를 더 사고 직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즈캔디는 거의 추가 투자 없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 같은 회사였던 거죠. 멍거는 또 한 가지를 봤습니다. 시즈캔디 고객들의 충성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한테 시즈캔디는 단순한 초콜릿이 아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여자친구한테 주는 선물,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나누는 추억, 그런 것들과 연결된 브랜드였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가 고객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멍거는 이런 브랜드를 가진 회사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매년 조금씩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시 가문이 요구한 가격은 3천만 달러였는데 버핏은 2,500만 달러 이상은 절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푼도 더 못 준다고 버텼습니다. 협상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멍거가 이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백만 달러요? 아니, 버핏은 25,000달러도 더 주기 싫어했어요. 그 정도로 버핏은 가격에 민감했습니다. 평생 담배꽁초 투자를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멍거가 버핏을 설득했습니다. 멍거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싼 가격에 그저 그런 회사를 사는 것보다 적정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게 낫다. 진짜 좋은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비싸게 사도 결국 이득이 된다. 버핏은 오랜 고민 끝에 멍거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 1월 시즈캔디를 2,5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다행히 시 가문이 가격을 낮춰줬습니다. 만약 시 가문이 3천만 달러를 고집했다면 버핏은 정말로 인수를 포기했을 겁니다. 나중에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시즈캔디 인수를 놓칠 뻔했어요. 그 20억 달러 이익이 다른 사람한테 갈 뻔했죠. 이 인수는 버핏한테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시즈캔디를 사면서 버핏은 투자 철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담배꽁초 투자에서 벗어나 품질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거죠. 나중에 버핏이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같은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것도 다 시즈캔디에서 배운 교훈 덕분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멍거가 나한테 준 청사진은 간단했어요.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건 잊어버려라. 대신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멍거의 청사진대로 세워졌어요. 자, 이제 시즈캔디를 인수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버핏과 멍거는 시즈캔디 인수 후에 기존 경영자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척 허긴스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계속 일했는데 버핏은 허긴스한테 딱 두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첫째, 품질을 절대 낮추지 말 것. 둘째, 고객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 것. 그게 다였습니다. 버핏은 시즈캔디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격 정책은 직접 챙겼습니다. 매년 12월 26일이 되면 시즈캔디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즌이 끝나면 바로 다음 해 가격을 올린 겁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1%, 2%씩요. 그런데 고객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또 떠나지 않았습니다. 멍거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매년 가격을 10%씩 올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매년 10%씩 올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꾸준히 높게 가격을 올렸고 그래도 고객들은 계속 시즈캔디를 샀습니다. 버핏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즈캔디에 대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좋은 기억이죠. 발렌타인데이에 여자친구한테 시즈캔디를 선물했더니 키스해줬다 이런 기억이요. 만약 뺨을 맞았다면 우리 장사는 망했겠죠. 하지만 키스를 받았으니까 그 고객은 평생 우리 고객이에요. 이게 브랜드의 힘입니다. 시즈캔디는 단순히 초콜릿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추억을, 감정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고객들이 떠나지 않았던 거죠. 인수 후 10년이 지난 1982년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1972년에 1,600만 파운드의 사탕을 팔았는데 1982년에는 2,400만 파운드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은 45% 정도 늘었어요. 매장 수도 167개에서 202개로 21% 늘었고요. 그런데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3,100만 달러에서 1억 2,4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4배가 됐어요. 세후 이익은요? 230만 달러에서 1,27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판매량은 45% 늘었는데 이익은 5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가격 결정력의 힘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982년에 누군가가 시즈캔디를 1억 2,500만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0년 전에 2,500만 달러에 산 회사를 5배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연평균 20% 복리 수익률이에요. 버핏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버핏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즈캔디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어다 줄 거야. 지금 팔아서 1억 2,500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계속 갖고 있으면서 매년 현금을 받는 게 더 나아. 버핏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즈캔디는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2007년이 되자 연매출이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이 8,200만 달러가 됐습니다. 1972년에 비하면 매출은 12배, 이익은 1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른 데 있습니다. 1972년부터 2007년까지 35년 동안 시즈캔디가 버크셔 해서웨이에 보낸 세전이익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시즈캔디에 추가로 투자한 돈은요. 3,200만 달러입니다. 3,200만 달러를 넣어서 13억 5천만 달러를 뽑아낸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시즈캔디는 성장하는 데 돈이 거의 안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현금으로 파니까 외상 매출이 없었고 생산과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도 별로 쌓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더 짓거나 설비를 크게 늘릴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거의 다 주인한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버핏은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다른 좋은 회사를 사는 데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1988년 코카콜라 투자입니다. 버핏은 시즈캔디에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카콜라 투자는 지금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가 됐죠. 버핏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인류 번성을 시작한 것처럼 시즈캔디는 우리한테 수많은 새로운 현금 흐름을 낳아줬어요. 성경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버크셔에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즈캔디에서 나온 현금이 다른 투자로 이어지고 그 투자에서 또 현금이 나오고 그게 다시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2019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즈캔디에 2,500만 달러를 넣었고 거기서 20억 달러가 넘는 세전이익을 뽑아냈어요. 20억 달러가 훨씬 넘어요. 80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한 주주가 버핏한테 질문했습니다. 시즈캔디가 왜 허쉬나 마즈처럼 크게 성장하지 못했나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버핏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우리도 10가지, 12가지 아이디어를 시도해봤어요. 어떤 건 여러 번 시도했고요. 근데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업은 아주 작은 틈새에서 굉장히 잘 되는 사업이에요. 상자에 담긴 초콜릿은 누구나 받으면 좋아하고 선물로 주기도 좋잖아요. 버핏은 시즈캔디를 억지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즈캔디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았고 그걸 그대로 하게 뒀습니다. 무리하게 전국 확장을 하거나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하거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시즈캔디를 캘리포니아 밖으로 확장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시즈캔디가 50년 넘게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핏과 멍건은 욕심을 버렸습니다. 시즈캔디가 잘하는 것만 하게 두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다른 데 투자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멍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매장을 너무 많이 열어요. 7월, 8월 같은 비수기에도 엄청난 고정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걸 다 만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즈캔디는 항상 자기 사업을 아는 절제력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즈캔디의 성공 비결은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꾸준히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성을 높인 겁니다. 버핏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사업. 그게 우리가 찾는 거예요. 거기에 빠른 성장이 따라온다면 좋죠. 하지만 빠른 성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시즈캔디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즈캔디가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1987년에 시즈캔디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위해 초콜릿 종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100가지 종류 중에서 14가지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자 고객들한테서 항해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고객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끔찍한 결정에 참여한 시즈캔디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기를. 또 어떤 고객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들의 새 트러플이 배송 중에 녹아버리고 사람들 입에서 상해버리고 비용은 올라가고 이익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고객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즈캔디는 결정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즈캔디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고객들이 단순히 초콜릿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추억의 일부를 사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 거죠. 버핏과 멍거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진짜라는 것을요.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3년 11월 찰리 멍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9세였습니다. 멍거는 버핏과 60년 넘게 파트너로 일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으로서 수많은 투자 결정에 참여했고 버핏의 투자 철학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즈캔디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멍거가 없었다면 버핏은 시즈캔디를 사지 않았을 겁니다. 시즈캔디를 사지 않았다면 버핏은 여전히 담배꽁초 투자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코카콜라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애플도 없었을 겁니다. 버핏은 멍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멍거가 없었다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멍거가 나한테 준 선물은 돈보다 큰 거였어요. 그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나는 멍거 덕분에 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즈캔디는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 소유입니다. 50년이 넘게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약 4억 1천만 달러, 세전이익이 8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여전히 매년 5%에서 7%씩 이익이 늘고 있고요. 시즈캔디 초콜릿 1파운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972년에는 약 2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약 25달러입니다. 1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고객들은 여전히 시즈캔디를 삽니다. 대공황도 이겨냈고 2차 세계대전도 이겨냈고 인터넷 시대도 이겨냈고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낸 회사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품질에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객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시즈캔디를 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시즈캔디는 버크셔 해서웨이 100% 자회사라서 따로 살 수도 없고요.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사느냐입니다. 버핏이 시즈캔디를 사기 전에는 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멍거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싼 것보다 좋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좋은 회사란 뭘까요? 버핏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회사. 돈을 벌기 위해 계속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회사. 경쟁자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회사. 이런 회사를 찾으면 조금 비싸게 사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값어치를 증명하니까요.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느냐입니다. 버핏은 시즈캔디를 50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5배로 오른 1982년에도 안 팔았습니다. 왜요?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는 게 아닙니다. 들고 있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겁먹지 않고 올랐을 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묵묵히 들고 있는 거요. 버핏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히입니다.
물론 모든 주식을 영원히 들고 있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를 발견했다면 쉽게 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복리의 힘입니다. 시즈캔디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숫자입니다. 2,500만 달러가 2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80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50년이 걸렸습니다. 매년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매년 조금씩 이익이 늘고 그게 50년 동안 쌓인 겁니다. 복리는 마법입니다. 하지만 그 마법이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2년 보고 판단하면 복리의 힘을 느낄 수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시즈캔디는 세계 정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초콜릿을 파는 회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국 확장도 시도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새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회사,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세요. 그 범위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파트너의 가치입니다. 버핏 혼자였다면 시즈캔디를 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비싸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멍거가 있었기에 버핏은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멍거가 밀어붙였고 버핏이 받아들였고 둘이 함께 결정했습니다. 투자에서 좋은 파트너란 그런 겁니다. 내가 못 보는 걸 보여주는 사람. 내가 틀렸을 때 바로 잡아주는 사람. 내가 주저할 때 확신을 주는 사람. 혼자 투자하더라도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참고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1972년 찰리 멍거는 버핏이 반대하는 투자를 밀어붙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멍거는 숫자 너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브랜드의 힘, 고객의 충성도, 가격 결정력을요. 그 투자는 버핏의 인생을 바꿨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시즈캔디는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 소유입니다. 매년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 그 돈은 또 다른 투자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 투자를 꿈의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꿈의 사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지도 않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좋은 초콜릿을 만들고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꾸준히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그게 50년 동안 쌓이니까 엄청난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 투자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화려한 대박을 노리기보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오래 들고 가는 것.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걸 지켜보면서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지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멍거와 버핏은 그렇게 했고 그게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이 넘쳐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도 있어요. 난 현금이 없어서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좋은 투자를 하고 오래 기다리고 복리가 작동하게 두세요. 그게 멍거와 버핏이 시즈캔디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게 50년 넘게 한 번도 팔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멍거가 시즈캔디에서 본 것, 그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